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늘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정치에서 벗어나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가지고 강조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긴장과 관계 회복이 반복됐던 일본, 북한과의 협력과 평화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거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밝히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임명식이 진행됩니다. 긴급히 취임하며 생략됐던 취임식을 대신하는 건데요. 새로운 대한민국, 출발의 신호탄이 되길 바라봅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타이어는 금호 KTS로. 프리미엄 보증까지 트럭 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8월 1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요. 예천군이 향후회와 출향인 교류를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고 생활인구 확대도 추진 중입니다. 잠시 후 예천군 총무과 손보래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경축식이 열렸는데요. 먼저 교수님께서는 이 경축식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 광복회와 갈등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애국 지사들에 대한 폄훼,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광복회가 참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쪽짜리로 진행이 됐었고, 광복회는 또 자체적으로 했었고, 국회의장도 참여를 안 했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역사 왜곡의 문제가 논란이 됐었고, 신일사관의 비슷한 내용의 그런 내용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많아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결국은, 행사를 따로따로 하게 됐는데, 이번엔 제대로 된 광복절 행사가 열려서 참 다행이고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광복의 의미를 모든 국민이 함께 한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외쳤던 그런 경축식이어서 좀 3년 만이죠. 3년 만에 4년째 되는 이 해에 제대로 된 광복절 행사가 이루어져서 참 뜻깊은 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서 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라며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게 제대로 된 저는 일본에 대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우리가 직시하고 미래로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를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미래로만 가자고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퍼주기, 그다음에 일방적인 양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그야말로 과거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은 제대로 잘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 이 두 개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즉 네.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일본의 사과도 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징용 피해자분들이나 아니면 위안부 우리 할머님들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 그다음에 사과 이런 게 반드시 전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바탕 위에 미래로 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없었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걸 다시 확인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일본도 정말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정부가 이 두 가지 사안을 잘 조율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대북 메시지도 눈에 띄었는데요. 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 등을 강조하면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네. 들으셨나요? 그것도 사실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흡수 통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력을 이용하거나 우리의 절대적 어떤 그 수적 우위, 그러니까 군사적 우위를 이용해서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하는 것을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기들의 체제를 인정해달라는 게 북한의 요구인 것이고 핵개발도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개발을 했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발언은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통일은 남북이 원했을 때 자연스럽게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북한의 체제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통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그러면 남북관계 개선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윤석열 정부처럼 군사적 우위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흡수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지점들이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되기는 중요한 요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남북 간의 관계는 이제 평화의 무드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것이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체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잘 이렇게 표현해서 앞으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저녁 8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 임명식이 열립니다. 지난 6월 4일 취임할 때 별도의 취임식이 열리지 않았는데 오늘이 사실상 취임식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봐야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아주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때문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약식으로 취임 선서만 하고 바로 이제 업무에 임하게 된 거죠. 이번에 이제 오늘 밤에 이루어지는 이 행사는 취임식을 대신하는 행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형식 자체는 이제 바뀌었죠. 취임식이 아니라 국민 임명식 이런 네. 표현을 썼는데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이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부로 가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권 정부로 명명을 했는데 이재명 정부를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고 국민의 주권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판단하고 행동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명박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수 이순자 여사가 초청이 됐지만 모두 불참 의사를 전달해 왔거든요. 이 상황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아쉬워요. 전직 대통령, 특히 이제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들이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과 같은 궤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들은 본인들이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었던 관계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전 국민의 대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행사를 하고 요청할 때는 참여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진영이 다르고 또는 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참석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결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의 뭐 취임식을 대신하는 행사로 보여지는데 그런 행사에까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치적 어떤 정쟁의 도구나 정쟁의 어떤 뭐 이슈로 사용하려고 하는 태도로 보여져서 좀 아쉽고요. 뭐 그러나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그건 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어떤 행사나 주요 모임에 초청을 할 때는 전직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을 생각해서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역시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뭐 그거는 정쟁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적 이슈로 이걸 활용하고 싶은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국민 임명식을 폄훼하고 또 공격을 하면서 본인들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지지세를 좀 더 끌어오려고 하는 시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점들이 국민들한테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화합, 통합 메시지를 던지면서 전 국민적 화합을 이루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야당과도 협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네. 자꾸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이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좀 아쉽고요. 네. 뭐 이런 모습들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 본인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중도에 있는 분이나 국민 전체의 지지를 얻어내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오전 0시 2분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소감된 지 242일 만이었는데 앞으로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에 석방이 됐는데 정치권에는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조기 전대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대표를 다시 대표로 선출하는 과정에 돌입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할지 아니면 이제 10개월 정도 후에 네. 지방선거가 이제 지방선거의 후보로 나올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이제 하나의 변수는 합당 문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네. 물밑에서 이런 문제까지 좀 고민해 보면 당분간 조금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양한 정치 환경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정치적 행보를 하는 건 뭐 명확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정치적 행보를 결정할 것 같고 그게 민주당과 하나로 갈지 아니면 분리된 상태에서 네.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할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30분간 들고 있기도 했는데 야당에서는 이 두 인물 특히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또 왜 반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두 가지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광복절이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비판의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정치적 행보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석방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서면 복권만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특히 광복절에 이제 이런 지점인 것 같아요. 국민들도 그런 지점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인들을 선별적으로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 야당에서 요청한 분들도 이제 사면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윤미향 전 의원을 또 뭐 크리스마스 때 하더라 성탄절에 하더라도 또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뭐 한번 하면서 전체적으로 뭐 비난이 있더라도 비판이 있더라도 그걸 좀 수용하면서 가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본인 입장에서 왜냐하면 문제가 됐던 부분에 무죄가 나온 부분도 있고 유죄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좀 과장되게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공격적인 부분이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다만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판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뭐 잘못 회계 처리를 한 부분이 본인은 실수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네. 이건 본인이 반성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런
충분히 그 정도의 어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면 복권의 대상에 포함시킨 게 아닌가.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 이제 그걸 광복절이라는 특수한 시점과 연계시켜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전 대표는 이렇게 석방이 됐는데 윤 전 대통령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가 구치소에서 광복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그걸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검찰이 김건희 씨를 얼마나 많이 봐줬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 나온 여러 내용들만 보면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저는 구속을 안 하거나 아니면 그걸 피한 거라고 보지 않아요. 검찰이 철저히 봐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조금만 수사하면 다 나오는 문제를 그렇게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피해가고 눈 감아주고 이래서 결국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저는 이게 정의가 지연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야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다.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얼마나 정권 지향적이고 권력 지향적이냐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라도 국민들이 볼 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고 하는 진리가 이루어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씨 구속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였다고 생각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필 규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김현우 소장이 교체됐거든요. 이게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이런 의혹을 받는 인물인 거죠?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자체 감찰을 했어요. 첫 번째 구속기간, 두 번째 구속기간은 그런 일이 뭐 명확하게 있다고는 밝히지 않았는데 네. 첫 번째 구속기간 중에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강희구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분 있잖아요. 이분이 휴대전화를 들고 면회를 들어갔다는 거. 원래 면회할 때 휴대전화를 들고 가면 안 되고 네. 또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 휴대전화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구치소에 그 면회하는 동안에. 네. 이건 명백하게 법을 어긴 행위예요. 이거는 저는 뭐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면책성으로 그 구치소장을 이제 안양 구치소로 옮기고 네. 서울구치소에서 자리를 이제 나오게 만들었죠.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특혜와 어떤 혜택을 주는 특정 범죄인에게 구속된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치소를 공정하게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에 또 특혜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왜 또 안양구치소장으로 보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맞고 네. 또는 뭐 좀 징계성으로 다른 어떤 곳에 가서 대기하도록 만드는 게 맞지. 어차피 뭐 구치소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그렇죠. 안양으로. 뭐 네.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김건희 여사는 어제 변호인에게 윤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 이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극우, 특히 정광훈 씨가 주도하고 있는 아스팔트 극우들 이런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뭔가 감정적 호소를 한다고 생각해요. 뭐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자기가 남편이 보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김건희 네. 씨가.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개인적으로 그것도 변호인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얘기가 왜 언론에 나와야 되고 공개가 돼야 됩니까? 변호인이 뭐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뭐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뭐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만나 이런 얘기를 왜 공개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저는 이유가 정치적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론을 좀 변화시켜 보고 싶다. 여론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좀 끌고 가고 싶다 이런 의도라고 보여지고 특히 자기를 지지하는 이 일부 아스팔트 극우들 이런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본인을 좀 지지하게 만들고 여론을 좀 바꿔서 본인한테 유리한 여론 제형을 만들어보고 싶은 시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김건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혜성 씨가 베트남에서 돌아와서 구속이 됐는데요. 이 구속 여부는 오늘 좀 결정될 전망인데 구속이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가 탄력을 받죠.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첫째는 본인의 소위 이제 방어망이라고 방패라고 생각했던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됐잖아요. 네.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뭐랄까요 긴장하고 두려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김건희 씨가 구속이 안 되고 밖에 있으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전화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김건희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는 뭐 들어갈 때는 호기롭게 본인은 불법을 저지른 적 없다고 얘기하지만 다양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검찰의 증거를 들이밀고 지금까지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김혜성 씨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네. 지금 현재는 횡령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거든요. 네. 회사 돈을 횡령해서 본인 자녀 학비 또는 본인의 생활하는 데 쓰는 돈 이렇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횡령을 했다는 게 이슈예요. 근데 그거는 구속을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인 것이고 저는 그 이후에 최은순 씨 잔고 증명서 위조하는 데도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봐준 걸로 보여지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회사에 대기업에 가까운 회사들이 지원을 해주고 또 투자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구속이 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더 압박을 받게 되면 진실과 사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분위기,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판세로 보면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좀 더 앞서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보수 정당이 저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상하게 뭐 다 아시겠지만 아니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 나온 대표들이 주목을 받기보다는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오픈 그런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제 이게 다시 회복하고 정상화되는데 상당히 큰 시련 그리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만약 대표가 되면 당은 또 아스팔트 그거와 함께하는 정당으로 가지 않겠어요? 네. 이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국민들은 그런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지금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고 있는 지지라도 다 처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정치권 이야기 이모저모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구 고민 해결 올여름 단 4일간의 가구 대축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 가구쇼. 최신 가구 트렌드와 감각적인 가구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당신의 집 달라질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대구 가구쇼.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MBC 라디오 6시 29분 31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지역 발전도 돕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예천군은 이 제도의 취지를 널리 알리며 향후회와 출향인 교류를 통해 생활인구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예천군 총무과 손보래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천군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보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좀 생소해하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먼저 어떤 제도인지 정확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기부금은 연말정산 때 전액 또는 일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을 받고 세액공제까지 받아서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세액도 공제해주고 답례품까지 주니까 확실히 매력적인 제도인데 기부 방법이 어렵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사랑이음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기부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농축협 창구에서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어려우시다면 예천군에는 전담 콜센터가 있으니 054-650-6128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부 방법이 굉장히 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부하면 답례품도 제공해 주잖아요. 예천군은 어떤 답례품이 있나요? 저희는 다양한 답례품들이 있는데요. 참기름, 예천 한우, 한돈, 잡곡 세트, 꿀, 사과, 발사믹 식초 같은 다양한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곶감과 아이스옹시 그리고 관내 5개 농산물 가공업체가 함께 만든 맛들리의 꾸러미도 새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향의 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제도에 또 다양한 혜택까지 있다 보니까 예천군 성과도 크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예천군은 2023년에 제도가 시작된 이래 전국의 고향사랑 기부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천의 기부제가 활성화된 이유는 탄탄한 답례품의 구성도 있겠지만 향후회와 출향인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연결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고향사랑 기부제를 선도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이면에서 직원분들의 노력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 직원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홍보대사가 돼서 축제나 체육대회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현장에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제도 시행 전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작된 일본의 사례를 열심히 연구했는데요. 직원들이 다 함께 관련 서적을 읽고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그 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사전 준비를 탄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덕분에 직원 모두가 준비된 고향사랑 맨으로서 기부제 홍보와 실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요? 저희는 이렇게 모인 기부금을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도 아이들이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교육 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 교실을 운영해서 실제 회화 능력을 키우고 학생들이 해외 자매 도시 방문 교류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며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면서 창의성과 협력을 함께 건강한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소중한 기부금을 보내주신 기부자분들께 공유하고 있어서 내가 낸 기부금이 아이들의 성장과 지역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고향사랑 기부제와 함께 생활인구 확대에도 예천군이 힘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생활인구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생활인구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한 달에 한 번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데요. 저희는 예천에 살지 않지만 예천과 정서적,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인구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향인 예천을 자주 찾는 방문객, 그리고 예천의 농산물을 애용해 주시는 소비자분들까지 모두 포함되는 거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예천군은 전국 각지의 실향인 분들을 대상으로 고향 방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이 아닌 지역 관광지 투어, 전통문화 체험, 특산물 시식 같은 프로그램으로 고향의 변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향과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데도 힘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생활 인구와의 교류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드는 행사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10월 31일에 열리는 농산물 축제 기간 중에 기부 감사제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기부자 명예 전당 제막식, 감사패 전달, 지역 명소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기부 감사제는 기부자분들을 예천군의 귀한 손님으로 정성껏 모시고 더욱 깊은 유대와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기부자들과 직접 만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정말 의미 있는 행사처럼 보이는데요. 또 앞으로 우리 예천과 인연을 맺을 미래 생활 인구가 될 분들에게 우리 예천의 매력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 예천은 역사, 문화, 젊음이 고루 어루어진 고장입니다. 개신사지는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고려시대 사찰터로 석탑 앞에 서면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감동을 느낄 수 있고요. 옛 기찻길 맨발 걷기 코스는 부드러운 흙길과 자연의 향기로 일상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힐링 명소입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선보일 남산공원 미디어 아트는 밤이면 빛과 영상이 어우러져 예천의 전통과 현대 감각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매력적인 관광 자원과 더불어 예천군은 교육 여건에서도 강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경북도청 신도시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젊은 인구가 많고 이로 인해 활기찬 분위기와 함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높습니다. 예천군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과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어 교육 명품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천 아이사랑 학부모 대학을 개설해 자녀를 양육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천이 더욱 살기 좋고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고향사랑 기부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밝은 미래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천이 볼거리와 자연은 물론이고요. 교육까지 탄탄하니까 고향을 다시 찾는 분들께도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3년 차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예천군은 앞으로도 소액이나 온라인 기부 환경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답례품과 홍보 콘텐츠를 계속해서 차별화하겠습니다. 또 기부금 사용 내역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공개하고 기부자가 직접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한 번의 기부가 지속적인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과 여러분을 이어주는 든든한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아이들의 배움이 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이면 예천군의 내일은 더 밝아질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천군 총무과 손보래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오늘이 광복 80주년을 맞는데요. 안동에서도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이 광복절을 맞아 정부 차원의 기념식이 또 열렸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이 국민 임명식도 곧 저녁 8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메시지를 어떻게 냈는지 좀 요 부분을 분석하고 이 정치권의 반응까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경축식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국민 주권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여야 화합도 밝혔는데요. 네. 야당에서는 광복절 기념식은 참석하겠다, 참석을 했지만 국민 임명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불참 의사를 전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렸던 이 광복절 경축식의 경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고, 이 조국 혁신당, 진보당, 이 개혁신당 등 원내 여야 인사가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는 오전 경축식에는 참석하지만 곧 열릴 예정이 이 광화문에서 이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는 불참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이 특별 사면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밝힌 건데, 오늘 오전에 진행됐던 기념식에서도 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경축사라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이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 이 플랜카드를 들고 항의 메시지를 무언으로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 펼친 바가 30분 정도 들고 있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광복절 기념식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이 중요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하는 자리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는 어땠나요? 네, 경축사가 약 24분 정도 진행을 했고, 또 5,800여 자 정도 원고를 사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요 원문을, 전문을 토대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우리로 47번, 국민이 26번, 민주가 16번, 이 독립을 14번, 이 평화를 12번, 미래가 11번,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이걸 분석해보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서로 갈라져 있기보다는 하나로 좀 모은다라고 하는 취지로 보이고요. 특히 이 국민과 민주, 평화, 미래, 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할 때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렇죠. 게다가 남북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평화롭게 하기보다는 이 힘을 기르겠다,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들어갔던 반면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이전과는 달라졌다, 개선의 의지를 좀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 의지,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나요? 네, 구체적인 방법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정지된 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선제적으로 이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9.19 남북 군사 합의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북한이 체결했는데 한반도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좀 예방하고 이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얼마 전 아마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이 남북이 서로 휴전선 사이에 확성기, 대북 확성기, 대남 확성기를 두고 서로를 비방하는 이 확성기를 사용하곤 했었는데 이걸 우리도 좀 철거를 하고 이 북한 쪽도 철거를 하는 이 모양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현재 이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남북 교류 협력 기반을 회복하고 공동 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을 했는데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이 조치의 연장선으로 보이고요. 향후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통일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좀 계획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복절에서 빠질 수 없는 메시지가 일본과의 관계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미래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언급됐다고 했는데요. 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면서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한다. 일제 식민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이 선열들의 간절함을 이어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이 광복절을 맞는 독립운동 투사들에 대한 기억이 일본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관계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어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앞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 소위 이야기하는 민주당 정부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했을 때 국민적으로부터 반발도 좀 덜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정부 올 하반기 쪽 좀 적극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국민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 꺼내기 직전에 남북 분단 언급을 하면서 그 다음에 국내적 상황까지 함께 좀 언급을 한 건데요. 이 메시지는 남북 간의 분단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 특히 탄핵을 둘러싸고 비상경과 탄핵을 둘러싸고 이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이러한 국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 통합에 적극 나서겠다라는 의지로 좀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저녁에 열리는 국민 임명식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국민 임명식을 포함해서 광복 80주년 행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임명식 행사를 구성하면서 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다른 정당의 대통령에게도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을 하게 됐는데, 네. 오늘 저녁 8시부터 열리는 행사, MBC 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일단 1부에서는 국민이 화합하는 무대를 메시지로 담고 있고요. 2부에서 이제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열립니다. 80명의 국민대표를 초청을 했는데 이 국민대표 80명에는 다양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45년에 태어난 이 독립투사의 자손부터 시작을 해서요. 특히 우리 경북 북부 지역과도 좀 관련이 깊은데 올 3월 있었던 산불로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 응급진료소를 설치하고 또 동물을 치료했던 당사자, 또 어르신을 대피시켰던 중학생, 그리고 안동 기란면 백자마을의 이장이었죠. 지역 주민 안전 확보를 끝까지 했었던 이 정화성 씨도 참석을 해서 국민 대표로 임명한다.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3부는 뭐 인기 가수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모두 좀 함께 즐길 수 있는 합의 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이 발표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대북 관계 개선, 한일 관계 지향 이 두 가지가 명백해졌는데요. 앞으로 네. 한일 정상회담과 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어떻게 이 3국의 관계가 개선돼 나가는지도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